요번에는요, 교재 페이지 165페이지서부터 200페이지까지 나갑니다. 알겠죠? 양이 되게 많아요. 알겠죠? 요번 시간에도 좀 부지런히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번 시간에는 저랑 같이 입지 공간론에 대해서 들어갈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입지 공간론에서는 우리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용도별로 분류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죠. 용도별 입지에 관련된 설명이 나와요.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자, 용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썼느냐, 어떻게 쓸 거냐, 이런 얘기잖아요. 쓰임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땅을 어떻게 쓸 거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자, 어떻게 시작?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 주상공 중에서요, 알겠죠? 주거지에 대한 설명은 독단적으로 나온 거 딱 몇 번 안 되고, 상업지하고 주거지하고 섞어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잘 들어요. 상업지에서만 몇 문제가 나냐면 3문제에서 4문제가 나오는데, 상업지에서만, 알겠죠? 그 중에 계산 문제가 2문제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이 2문제, 계산 문제가 2문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하고 공업 문제가 공업 입지에서 1문제 정도. 이래서 보통이 우리가 입지 공간론, 구조론, 우리가 시장론 이렇게 했는데, 시장론에서 한 4문제 정도, 입지 공간론에서 4, 5문제 정도, 이렇게 해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최소한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가 오늘 프린트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거기에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런 거는 뺐어요. 제 시장론에서 많이 자주 해서. 자, 오늘 그러면 저랑 같이 주거지에 대한 거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보세요. 자, 지금 이제 오늘 제가 마칠 때까지 이 내용이 다 똑같은 맥락의 내용이에요. 그럼 먼저 머릿속에 제가 틀을 담아드리고 보겠습니다. 자, 용도별에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됐다고 그랬죠. 시작.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이때 당시가 언제냐면 1800년도에 알겠죠? 18세기 말쯤에서 19세기 초반대에 학자들이 전부 다 내놨던 논문들인데, 그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 내용들이 우리 안에 기본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요. 자, 우리가 도심 쪽에는 지대가 싸다, 비싸다? 비싸다. 맞아요? 그럼 도심 쪽에서 있으니까 교통비나 이런 것은 많이 들지 않겠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학자들이 뭐라고 썼느냐면 교통비, 수송비, 운송비 다 같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말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도심으로 갈수록 지대가 뭐하다? 비싸다. 맞아요? 외곽으로 가면 지대가 싸다. 교통비는 외곽으로 갈수록 아니 비싼 게 아니라 많이 든다. 맞아요? 도심으로 갈수록 적게 든다. 그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그거 가지고서 자기네 논문을 갖다 말 바꾸는 식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그 핵심 요소는 까먹으면 안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주거지서부터 간단하게 정리 좀 하고 들어갈게요. 자, 우리는 주거지는 사람이 사는 곳 아닙니까?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성, 쾌적성하고 무슨성이 중요하다, 편리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주거 입지에서는 항상 나오는 게 이 그래프에 대한 것을 까먹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럼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보세요. 자, 이쪽을 프라이스, 그런데 지대다, 이렇게. 그럼 지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용료, 이런 얘기예요. 땅을 사용하는 사용료를 뭐라 한다, 시작. 지대. 직가는 뭐야, 그러면? 땅값이야, 땅값. 알겠죠? 교환대가. 알겠죠? 헷갈리시면 안 돼. 자, 그럼 여기는 도심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쪽은 뭐라고 생각한다? 외곽.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알아두실 것이, 자, 도심으로 갈수록 지대가 비싸잖아요. 맞아요? 하기 때문에 보통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 하여튼 가파라. 알겠죠? 자, 이렇게 형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는 주거비가 제일 비싸죠? 도심으로 들어가면 주거비가 제일 비싼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 주거비보다는 싸지만 그래도 자, 교통비는 어떻게 돼요? 도심에 있으면 좀 적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곡선이 뭐다? 시작. 교통비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꼭 알아두실 거, 자, 주거비가 위에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 다시 어디가, 뭐가? 주거비가. 그 다음에 여기 무슨 비? 교통비.
자, 이거 두 가지를 놓고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 더 비싸? 주거비가 비싸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소득이 100만 원인데, 자, 내가 월세로 나가는 돈이 60만 원이야. 그럼 나머지 40만 원 가지고 먹고 싸고, 그 다음에 저축도 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빠듯하게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왕이면 좀 좋은 데에서 나도 영화도 보고 싶고, 맨날 우리가 쳇바퀴 돌듯이 막 하다 보면 짜증나지 않아요? 막 공부만 열심히 막 하다 보면, 막 진짜 막 하다 보면 내가 뭐 하는 건지, 이게 사는 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런 생각을 안 가져봤나요? 그 이유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자, 이렇게 쳇바퀴 생활을 막 하시다 보면 자기가 가끔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때는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좋아하는 거 하세요. 산에 가시던. 알겠죠? 네? 뭐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고요?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자, 그럴 때는 공부하지 마세요. 그날은 하루 충전을 충분하게 하세요. 몸에서 안 받는 거거든. 근데 공부는 안 하고 계속 몸에 안 받는다고 공부 안 하시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여기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래서 자, 주거비하고 교통비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이 점이 있죠? 봤어요? 이 점이 우리가 균형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때 당시에 뭐라고 표현했다? 최적의 주거 입지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뭐라 한다? 시작. 최적의 주거 입지. 그 그림 옆에다 좀 적어주시면 좋겠죠. 그죠? 자, 여기 균형점을 뭐라고 표현했다? 시작. 최적의 주거 입지.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야. 내 소득은 한정적인데, 맞아요? 너무 주거비, 월세가 비싸니까 좀 깎아서 여자랑 데이트도 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주거비가 비싼 경우에는 도심으로 들어가야 돼? 다시? 아니면 외곽으로 나가야 돼? 외곽으로 나가줘야 집값이 좀 싸지는 거 맞죠? 집값이 여기는 요 지대가 여기 제일 비싸고 점점 낮아지는 거잖아요. 맞죠, 이거? 그렇기 때문에 자, 질문. 주거비가 교통비보다 높을 때는 최적의 주거 입지를 찾기 위하여 도심으로 간다, 외곽으로 간다. 외곽으로 가야지만 최적의 주거 입지를 찾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반대로 여기는 교통비가 많고 주거비가 많은 경우에는 자, 거꾸로 도심으로 들어가는 게 맞죠? 그 내용이에요. 별 내용 없거든. 그래서 그 내용을 그 그래프로 제가 그려놨어요. 그래서 볼펜 쥐고 보겠습니다. 주거 비용이 교통비보다 클 때는 어디로 간다고요? 외곽. 주거비에다 동글뱅이하고 외곽. 그 다음에 교통비가 클 때는 시작. 도심. 맞아요? 자, 주거비하고 교통비가 같은 것, 이걸 뭐라고 한다? 시작. 최적의 주거 입지다. 맞아요? 어려운 거 없죠? 근데 이거 지문 하나로 통일해서 이렇게 하나 나와. 지문으로. 알겠죠? 주거비가 교통비보다 클 때에는 외곽으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모르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업지로 들어가요. 자, 주거지에서는 특별한 거 없어, 이제. 자, 상업지로 들어가.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골 때리는 거고 사람들 많이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이거? 여기는 사실은 이해보다는 암기의 영향이 크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상업지에 대한 것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업지라고 하는 것은 뭐야? 장사하는 곳이잖아요. 즉, 매상이 많아야 좋은 거 맞죠? 즉, 무슨 성을 가장 중요시한다? 수익성을 중요시하더라, 이런 게. 다시 무슨 성? 수익성. 수익성이 좋아야 돼.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알아두실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자, 이 상업지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배경적인 거와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돼.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논문들. 알겠죠? 그래서 거기를 잠깐만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크리스탈러서부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크리스탈러가 무엇을 얘기했냐면 중심지 이론이라고 나와 있죠. 자, 중심지 이론을 했는데 이 중심지 이론을 얘가 중심지라는 얘기는 도심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원에서 가운데 점. 맞아요? 그것을 처음으로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중심지 이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얘기한 사람이 크리스탈러예요. 그러니까 도심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만들어지는 그 얘기를 처음으로 꺼낸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탈러라고 하는 것은 중심지 이론이다. 그러면 이 중심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이렇게 원이 있으면 여기가 가운데 중심지 맞죠, 이거? 자, 이것을 우리가 중심지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제 알아두실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그 구석기, 신석기 쭉 내려오면서 보게 되면 집단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집단 생활을 하게 되죠. 옛날에는 혼자 인간이 살다가 뭉쳐서 살게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모든 행사 같은 경우가 어떻게 돼? 집들은 여기 다 있고 모든 행사는 요 가운데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춤도 추기도 하고 뭐 이런 생활을 하잖아요. 자, 인간도 마찬가지더란 얘기. 현대도 마찬가지죠. 중심부의 모든 것이 여기서 행사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 중심지란 얘기는 상권이 형성이 되는 곳을 우리가 중심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뭐가 형성이 됐다고요? 상권. 상권이라는 얘기는 장사가 잘 되는 곳 이렇게 보시면 돼.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가 중심지 맞죠? 그러면 이 중심지에 제가 여기서 커피 전문점을 하나 차리고 있다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하루에 제가 100잔을 팔고 있어요. 다시 하루에 몇 잔? 100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커피 전문점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날마다 우리 집에 와서 100명이 커피를 사 먹는다는 거 맞죠? 맞아요? 그게 상권이야. 그게 중심지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 100잔을 사 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최소한의 자 100명이 우리 집에 커피 와서 사 먹는 거 맞죠? 그게 바로 자 상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인구가 몇 명이 와서 커피를 먹는다고요? 100명. 그게 바로 우리 이제 중심지 이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안에 이 원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최소 요구치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무슨 치? 시작. 최소 요구치. 최소 요구치가 뭐예요? 라고 하게 되면 하루에 100잔의 커피를 사 먹는 사람들의 수, 즉 고객 수가 존재하는 곳, 이것을 뭐라 한다? 시작. 최소 요구치다. 이런. 그게 상권이에요. 우리가 권리금이라고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커피 전문집 일매 포스를 찍어보면 나오죠? 하루에 100잔이다 그러면 하루에 100잔이면 곱하기 30일 하게 되면 한 달 매출액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권리금이라고 하는 건 1년치, 6개월치 계산하는 게 권리금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최소 요구치가 뭐야? 라고 하게 되면 하루에 100잔의 커피를 팔아주는 고객 수가 존재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시작. 최소 요구치다. 그 자체가 뭐라고 한다? 시작. 상권이다. 어디에 형성이 됐어요? 중심지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럼 여기에서 보자고요. 자, 우리 커피 전문점에 있는 사람은 이 안에, 원 안에 있는 거 맞죠? 100여 명의 단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외곽 쪽으로 이렇게 크게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원, 바깥에 큰 원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 집의 존재를 알아.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은 와. 맞죠? 그러면 뭐 101잔이 될 수도 있고 102잔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알겠죠? 우리 집에 있는 존재를 전혀 알 수 없어. 그러면 우리 집에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지요. 그러면 이 크리스탈로는 이 바깥에, 원 바깥에 있는 거리를 뭐라고 하냐? 판매량이 제로가 되는, 다시 판매량이 뭐라고요? 제로가 되는 것까지 이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재화의 뭐라고 한다? 도달 범위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알겠죠? 다시 재화의 도달 범위다라고 하는 것은 판매량이 뭐가 나오는 거? 0.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자, 판매량이 0이 나오는 재화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 중에서 누가 거리가 더 커? 얘가 더 큰 거 맞죠? 그래서 크리스탈러가 뭐라고 하느냐? 재화의 도달 범위가 누구보다 커야 된다.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된다는 성립 요건, 중심지 이론의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것을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온다. 알겠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담기, 자,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 범위 중에서 누가 더 크다? 시작. 재화의 도달 범위가 커야지만 중심지가 형성이 된다는 논리. 누가 얘기했다고요? 크리스탈러. 그래서 제가 거기다 핵심적인 것만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 동글뱅이 1번 봤어요?
누가 더 크다고요? 도달 범위가. 그럼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하는 것은 판매량이 뭐가 나오는 점? 0, 0, 0.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최소 요구치라고 하는 것은 고객 수가 항상 존재하는 거죠. 하루에 100잔의 커피를 사 먹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 크리스탈로도 운송비에 대한 얘기를 했어. 자, 여기 봐요. 지금 운송비, 교통비 다 똑같은 말이야. 도심에 가까우면 교통비는 적어, 많아. 적게 나와. 외곽으로 갈수록 많이 나와. 똑같은 얘기를 또 했어. 거기 봐요. 소비자가 중심지로 이동하면서 뭐가 발생이 돼? 차비가 발생하겠죠? 맞아요? 운송비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심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운송비가 뭐하고? 증가하고. 이건 우리 당연히 아는 얘기 맞죠? 이 얘기 계속 나와 이제. 학자들마다. 알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야. 그 다음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재화의 가격은 뭐가 된다? 높아지고에다 밑줄. 자,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운송비가 나왔어. 그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어요. 유원지 가면 다른 과자 가격을 사 먹었어. 다른 데는 1,000원에 사 먹을 수 있는데 유원지만 가면 1,500원 날라. 왜 그럴까? 유원지 같은데 유원지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알겠죠? 왜? 그런 거 있잖아. 무슨 섬 같은 데 가면 비싸잖아. 물건 가격이. 맞죠? 그 어디야? 울릉도도 그렇고 왜 아유 막 이렇게 남이섬도 그렇고 저기 우리 백년손님에 나오는 마라도 아우 30점 드릴게요. 자, 아무튼 자 마라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런데도 물건값이 되게 비쌉니다. 진짜로. 그건 왜 그런 거야? 운송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 갔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외울 필요가 없어.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돼. 알겠죠? 자, 그래서 가격이 높아지면 가격이 나왔네. 가격이 높아지면 수요량은 어떻게 되지? 떨어져. 무슨 법칙? 수요 법칙.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 크리스탈러 이론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운송비, 세 번째는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고차냐 저차냐 이런 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그러면 제가 우리 책에는 썰로 나와 있지만 알겠죠? 제가 표로 보기 좋게 만들어 놨죠? 자, 거기다 고차에다 동글뱅이, 저차에다 동글뱅이.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먼저 고차 중심지 하게 되면 백화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알겠죠? 저차 중심지 하게 되면 뭐라고 한다? 동네 슈퍼에다가 동글뱅이.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이제 고차가 뭔지 저차가 뭔지 딱 피부에 와닿아야 돼. 고차 그러면 뭐야? 대도시 중에서 막 중심지 뭐 이런 개념이 들잖아. 맞아요? 그 다음에 저차 그러면 동네 이런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천안의 그 백화점 그러면 어디야? 신세계? 자, 여기도 신세계네요. 자, 신세계 백화점이다. 자, 신세계 백화점이 있어요. 그럼 여기 천안 1동, 천안 2동, 천안 3동, 4동, 5동 이렇게 있다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세계 백화점은 천안 1동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죠. 1동, 2동, 3동, 4동, 5동, 6동 있는 사람이 다 가는 거 맞죠? 맞아요? 그러면 이 천안 1동 안에는 동네 슈퍼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맞죠? 질문. 자, 나는 콩나물을 사러 백화점에 간다. OX. 틀렸죠? 물론 갈 수는 있어요. 알겠죠? 예. 하지만 동네 슈퍼를 가지 여기는 가지 않습니다.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 백화점에 가는 횟수는 많다, 적다, 적다. 맞아요? 자, 범위는 넓지요? 백화점의 범위는 천안 1동서부터 몇 동까지? 5동까지 있는 사람들이 다 가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머릿속에 담고서 들어가 볼게요. 자, 상권의 범위는 넓다. 넓죠? 천안 1동서부터 5동 사람들이 다 오잖아. 하지만 천안 1동에 있는 이 동네 슈퍼는 1동만 가지 2동에 있는 사람이 버스 타고 천안 1동에 동네 슈퍼는 가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좁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리는 아무래도 천안 1동의 동네 슈퍼보다는 백화점이 더 멀지요. 내가 차비를 들여서라도 백화점에 가는 이유는 뭔가 살려고 가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더 멀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규모는 당연히 크겠죠, 그죠? 그래서 중심지 기능을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고차나 저차나 다 우리 하고 있다. 우리 백화점 안에 가면 원스톱 쇼핑처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전부 다 한 번 그 건물에 들어가면 저녁 때나 나오잖아요. 아침에 들어가서 영화 보고 점심 먹고 쇼핑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원스톱 쇼핑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고차 저차 전부 다 하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바로 중심지 수입니다. 거기다 별표. 제일 많이 틀리고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이건 틀리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중심지 수라고 했는데 여기 잠깐만 봐요. 자, 백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지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네. 하지만 천안 1동에 있는 중심지, 천안 2동, 천안 3동 각자의 동네마다 중심지가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네. 동네에 제일 번화가가 뭐야? 동사무소 있고 뭐 이런 데잖아.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자, 얘네들은 저차야 고차야? 저차지. 저차의 중심지 수는 많다 적다? 많다. 맞죠? 얘는 고차죠? 중심지 수는 하나죠? 백화점 하나밖에 없잖아. 이해 가요 이거 지금?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중심지 수가 고차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백화점. 그 다음에 밀도가 낮아. 밀도란 얘기는 하나밖에 없잖아. 백화점 하나밖에 없죠? 하지만 동네 슈퍼들은 밀도가 높지. 각 동네마다 있으니까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 선생님이 시험 보러 가면 자꾸 틀리고 나오는 게 이 문제야. 그래서 틀리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용 빈도는 아까 내가 콩나물 사러 백화점에 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빈도는 낮다. 이해 갔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교통은 항상 발달돼 있겠죠? 왜? 여러 동네에서 오니까 여기가 번화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틀리면 안 돼. 이런 문제는 알겠죠? 그래서 고차 저차에 관련된 문제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잠깐만 봐요. 그래서 이 크리스탈러에서는 잘 들어봅니다. 크리스탈러는 몇 가지를 머릿속에 노트 정리하자. 세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아까 최소의 요구치하고 도달 범위 중에서 누가 더 커야 된다? 도달 범위가 커야 된다. 그 다음에 운송비 얘기했었죠? 어디로 갈수록 비싸고? 자, 교통비, 운송비는 외곽으로 갈수록 비싸지고, 맞아요? 도심으로 갈수록 적게 나오죠? 자, 외곽으로 가게 되면 물건 가격에 교통비가 들어가니까 가격이 뭐 한다고요? 상승하고 수요량은 감소한다. 무슨 법칙? 수요 법칙. 두 번째, 운송비. 세 번째가 고차냐, 저차냐. 크리스탈에는 딱 이 세 가지만 머릿속에 담으세요. 더 이상 나올 게 없어.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크리스탈로 정리했어요. 자, 이제 얘가 크리스탈로는 이제 중심지 도시가 어떻게 형성된다. 쉽게 이런 얘기야. 크리스탈로는 이때 당시에 도시가 형성되는 그것을 자기 논문으로 밝힌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나온 애가 레일리에 뭐라고 나와 있다? 소매 인력 법칙이라고 나와 있죠. 자, 소매 인력 법칙. 자, 우리 레일리에 대한 것은요, 얘는 알아야 돼. 얘는 계산 문제는 그냥 무조건 나오든 안 나오든 무조건 알아야 되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론도 시험에 잘 나와. 근데 얘만 독단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같이 짬뽕으로 나오기 때문에 알아야 돼.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용어서부터 알자고요. 인력이라고 하는 뜻이 뭐야? 인력이라는 게 뭐야? 땡긴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소매 인력 법칙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점포로 땡겨드린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소매인력 법칙에서 자, 레일리에 먼저 얘가 첫 번째는 누구 것을 그대로 카피 떴냐면 만유 인력의 법칙을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지?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알죠? 얘 거를 그대로 카피를 떴어요. 그러면 만유 인력의 법칙은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중력은 이런 얘기예요. 중력은 거리 제곱분의 질량이에요. 거기 프린트에는 좀 잘못 나왔나? 고쳐주세요. 공식. 이 만유인력의 법칙은 시험에 공식이 안 나와요. 알겠죠?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사과 떨어지는 거 가지고서 이것을 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의 이 공식은 사회 전반에 다 쓰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레일리가 그대로 카피를 떴어요. 그래서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먼저 알아야 되는 것 첫 번째. 자, 레일리가 만든 공식, 상권이 미치는 범위를 제가 상권 범위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죠? 다시 무슨 범위? 상권 범위는 이런 얘기야. 자, 거리 제곱분의 크기다. 알겠어요? 그러면 크기라고 하는 것은 변수인데요. 변하는 수예요. 이 안에는 뭐도 있냐면 인구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면적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변수의 값은 주기 나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리 제곱분의 뭐라 한다 시작 크기 이렇게 담으시면 돼. 그러면 얘하고 이 공식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비슷하잖아. 질량 대신에 크기 들어가는 거 외에는 뭐 똑같죠? 그래서 이 만율 인력의 법칙을 그대로 카피 뜬 놈이다 이런 얘기예요. 레일리가.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정말 많이 나오니까 이 공식 무조건 머릿속에 담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제가 지금 오늘 수업은 정말 중요해. 핵심 정리 서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그러니까 무조건 담아야 돼. 다시 상권의 범위는 시작 거리 제곱분의 뭐라고요? 크기야. 오늘은 제가 계산 안 할 거예요. 이론하기도 벅차니까. 알겠죠? 공식만 머릿속에 담으셔야 돼. 그래서 레일리의 법칙 중에서 거기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이 계산식을 알아야 되고 이 계산식을 가지고 이론을 끄집어낸 게 있어요. 자, 여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얘는 분모고 얘는 분자인 거 알고 있죠? 맞아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분모의 값이 상승하게 된다면 상권의 범위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하락하지요? 자, 그러면 화살표의 방향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그렇지, 반비례한다. 질문. 반비례하는 경우에는 그래프상의 곡선은 우상향의 그래프를 나타낸다. OX. 우상향이 이거잖아. 이렇게 나와? 이거는 어떤 곡선이야? 비례하는 거죠?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러면 반비례할 때는 뭐라고 해야 돼? 시작. 우하향의 곡선을 나타낸다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3, 4월 달에는 이게 머릿속에 나와야 돼. 이런 말들을 자주 써야 돼. 입문 과정일 때는 제가 그냥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저는 단계별로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 다시 한번. 반비례하는 건 뭐라고 해? 시작. 몇 번이야? 2번이야. 어떻게 한다고? 시작. 우하향하는 거야. 이해 갔죠? 그래서 분모와 이 상권의 값은 반비례한다. 방향이 다르죠? 자, 그럼 만약에 자, 분자의 값이 상승하게 된다면 이런 얘기야. 분자의 값이 상승하게 된다면 상권의 범위의 값도 상승하는 효과를 내는 거 맞죠? 방향이 같아 달라.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그렇지, 비례관계. 자, 비례관계에서는 우상향의 그래프의 곡선을 나타낸다. OX. O. 맞는 거죠? 그런 말들이 길들여져야 돼, 이제.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 뭐가 있느냐면, 잘 들어요. 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서 거리 제곱의 자, 상권의 범위는 반비례하고 크기는 비례한다. 이 지문이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럼 결론은 뭐를 물어보는 거다? 공식을 너 알고 있니? 이런 얘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을 머릿속에 담으면 그 지문도 쉽게 얻을 수 있는데 공식은 공식대로 그거는 그거대로 하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거기 잠깐만 보시게 되면 1번 동글뱅이 1번에 제가 그 말을 써놓은 거야. 두 도시의 상권에 미치는 범위에다 밑줄. 상권에 미치는 범위 밑줄 그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상권 범위는 이런 얘기죠? 맞아요? 그럼 상권 범위는 크기에 비례하고 크기에 비례한다는 얘기는 분자를 얘기하는 거야? 분모를 얘기하는 거야? 분자를 얘기하는 거잖아. 크기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거리 제곱에 뭐 한다고 그랬어? 반비례한다는 얘기는 분모를 얘기하는 거지? 즉 공식을 얘기하는 거잖아. 맞아요? 따로 그 지문을 외우지 않아도 돼. 공식만 머릿속에 담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 갔죠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아주 중요해. 그 다음에 동글뱅이 2번 봐요. 자, 이 레일리는요
이 소매인력 법칙, 즉 상권의 범위는 거리 제곱분의 크기라고 했죠. 그래서 밑에 제가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A 도시가 B보다 크다면 하고 부등호 표시 나와 있죠. 그럼 그 경계점은 경계에다가 동글뱅이 좀 쳐주시고, 경계라고 하는 것은 분기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경계 분기점 같은 말이야. 알겠어요? 제가 설명할 거예요. 다시 경계 분기점 무슨 말? 같은 말. 경계는 어느 쪽으로 더 치우치게 된다? B의 도시, 자그마한 도시를 침범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설명. 자, 여기 잠깐만 보겠습니다. 레일리는요, 이렇게 설명한 거야. 자, 여기 힘의 균형을 얘기했어요. 중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균형이란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 봐요. A가 있잖아요. 힘의 울트라 파워가 10kg야. B도 10의 울트라 파워가 10이야. 그러면 중심점은 딱 절반이 되는 거 맞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경계야. 이걸 뭐라 한다? 시작. 분기점이야. 이해 갔나요, 이거? 용어를 담아야 돼. 자, 딱 요 하프 절반 되는 거 맞죠? 오케이. 그런데 얘가, 자, 얘가 예를 들어 70이야. 그러면 얘는 30이 되겠죠? 그럼 누가 더 힘이 센 거야? A가 더 힘이 세잖아. 맞아요? 그쵸? 예. 쉽게 나하고 우리 선생님하고 지금 땡기기 했어? 그럼 누가 땡겨올까? 내가 끌려가? 그건 아니, 약하게 생겼잖아. 내가 확 땡기면 날아가겠죠? 그죠? 가죽이 뼈밖에 없잖아. 살은 없고. 좀 떼어주고 싶네. 자, 아무튼 여기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봐요. 중심이 얘가 더 힘이 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여기가 30이고 맞죠? 여기가 70이고 그러면 여기의 경계점은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 맞죠? 그럼 어느 쪽에 치우쳤어? B 쪽에 치우친 거 맞아요? 그래서 이 레일리는요, 이 힘의 크기를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경계선쯤에 C가 있다면 누구한테 땡겨갈까요? 이런 얘기야. 누구한테 땡겨갈까? 힘의 균형에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그 논리를 얘기한 거야. 그러면 이 레일리라고 하는 것은 얘에 비례한다고 그랬잖아. 사람이 많거나 인구가 많거나 면적이 큰 쪽으로 쇼핑을 하러 간다는 얘기죠. 맞아요?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똑같은 얘기야. 자, A 도시하고 B 도시가 있어. 여기가 더 커. 알겠죠? 우리 선생님 어디 가서 쇼핑해? 큰 데 가서 쇼핑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물론 여기도 가는 경우 있어요. 여기 안 가는 법이 없잖아. 맞죠? 좀 이따 허프할 때는 여기도 가요. 자, 그러면 여기 잘 봐야 돼. 그러면 여기 C는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당겨가는 거 맞죠? 그래서 큰 쪽으로 치우친다는 게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에요. 큰 놈이 땡긴다,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뭐 한다고 그랬다. 땡긴다 이렇게 했잖아요. 큰 놈 쪽으로 땡겨간다는 게 바로 소매 인력 법칙이야. 이해 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레일리는요, 두 가지만 알면 돼. 첫 번째 공식을 가지고 설명했던 거.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얘는요, 소매 인력이니까 큰 도시가 경계점을 움직였죠, 지금? 어느 쪽에? 조그만 것까지 다 많이 먹었잖아.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큰 놈이, 등치 큰 놈이 많이 먹잖아. 많이 먹죠? 그런 얘기야.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질문. 자, 지금 경계점이 원래는 여기가 정상인데 이쪽으로 옮겨간 거 맞죠? 근데 여기가 몇 킬로는 거 알아, 몰라? 몰라. 정확하게 얘는 모르고 이쪽이 더 갈 거라고 추정만 한 게 누구야? 시작. 레일리야. 그래서 힘이 큰 놈 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까지만 레일리가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레일리에서는 머릿속에 담을 거 몇 가지? 두 가지만 머릿속에 서브를 해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밑에 있던 컨버스가 나와. 컨버스는 제가 보기에는 누구냐 하면 레일리의 수제자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레일리 밑에서 공부했다는 걸 알아. 왜 그러냐면 레일리의 주장을 갖다가 그대로 뭐라고 했다? 이 공식이 맞아요라고 맞장구 쳤어. 지 사부가 얘기한 거를 맞다고 얘기했지. 그죠? 그러면서 얘는 자, 세 번째 나온 애가 컨버스라고 그랬죠?
제가 보기에 이 컨버스는 레일리의 수제자이면서 얘는 수학을 전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컴퓨터가 없던 시대요. 주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얘가 루트 계산을 할 정도면 대단한 애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필산으로 해가지고 이 주기율표를 만드네요, 얘가. 이거 대단한 놈이죠. 할 일이 더럽게 없는 놈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주판으로 해서 이 나누기하고 루트 그때만 하더라도 루트라고 하는 게 지금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루트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얘가 수학으로 막 풀어냈던 애니까 수학에 아주 잘했던 애가 아닐까 싶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 컨버스라고 하는 애는 자, 어떤 것을 요구했냐? 자, 잘 들어요. 얘는 분기점을 계산했어. 이게 놀라운 거야. 다시 무슨 점을 계산했다고요? 분기점. 자, 그럼 여기 자, 잘 봐요. 각 학자마다 자기네들이 하는 업적이 있지. 그 업적 머릿속에 담아야 돼. 그럼 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 이 경계점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 그것을 레일리 스승은 계산을 못했어. 큰 쪽으로 쏠릴 거다라고만 얘기했지. 알겠어요? 여기가 몇 킬로게 9킬로, 10, 여기는 5킬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계산했다고요? 컨버스가 계산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갔나요? 그럼 머릿속에 담아요. 크리스탈은 무슨지 이론, 시작. 중심지 이론. 그 다음에 얘는 소매인력 법칙. 큰 쪽으로 쏠린다 이런 얘기고, 얘는 그 경계점을 뭐 했어? 계산했어. 이해 갔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 컨버스에 관련된 거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수정 소매인력 법칙이라고 나와 있지. 그 다음 밑줄. 수정이란 얘기는 소매인력 법칙을 고쳤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뜯어 고친 게 아니라 공식 자체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분기점을 계산했어요. 그래서 수정이라는 말이 붙은 건데, 동그맹 1번에다 밑줄 좀 볼게요. 상권의 분기점을 계산해다 밑줄. 상권의 분기점을 계산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말이야. 얘가 한 업적이야.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보다 더 큰 도시를 향해 흡입에다 밑줄. 이건 레일리 법칙하고 같지? 큰 쪽이 당기는 힘이 더 세잖아. 맞아요? 큰 쪽이 더 당기는 힘이 세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그랬어? 레일리의 주장을 뒷받침했다는 얘기는 지 사부가 한 말에 맞장구 친 거야. 맞아 이런 얘기를 얘기한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권의 경계점은 두 도시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과 같은 점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구매 영향력에다 밑줄. 자, 어느 쪽으로 치우치냐에 따라서 C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쪽에 장사가 더 뭐 한다? 잘 되고 이런 얘기죠? 성장이 더 되겠죠? 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컨버스에 대해서는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와요. 이렇게 나왔는데 계산하는 문제가 안 나오지는 않아요. 알겠죠? 근데 거기 보니까 루트가 나오니까 어른들이 중개사 시험을 많이 보다 보니까 자주 출제를 안 할 뿐이지 공식은 아셔야 돼요. 근데 오히려 이 문제가 더 쉬워요, 사실은. 자, 한번 볼게요. 공식 한번 보겠습니다. 컨버스 공식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상권의 범위에 분기점 계산하는 거잖아요. 맞죠, 이거? 자, 분기점 계산하는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봐요. A서부터 B까지에 가는 거리. 다시 뭐라고요? 시작. A서부터 어디까지? B까지 가는 거리. 자, 우리가 선이 있으면 A서부터 어디까지? B까지 가는 거리. 맞죠, 이거? 거리 분의 이런 분자가 이렇게 있고요. 1 플러스 하고요. 자, 이렇게 나와요. 1 플러스 하고 루트를 씌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게 있어요. G 사브는 거리 제곱분의 크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공식이 어떻게 됐어? 휙 바뀌었죠? 제곱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크기에다가 제곱근을 씌웠어. 바뀐 거야, 공식이. 그래서 제곱근을 씌웠기 때문에 루트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 저 같은 경우는 공식이 이렇게 외웠어요. 자, A에서 B 가는 거리. 그럼 B에 도착했네? 그럼 다시 집으로 가려면 어디서부터 가야 돼? B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야 돼? 그 다음에 크기, 끝. 이해 갔어요? 자, 다시. 자, 공식 머릿속에 담을게요. A에서 B 갔다? 집에 가야지, 다시. 어디로 가? A로 가야 되겠지?
B, A. 됐어?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는데 간단해. 자, 먼저 B에서 A 나누는 거 맞죠? 맞아요? 그럼 만약에 4가 나왔다? 그럼 루트 4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뺄게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려운 게 없어. 4 눌렀어요? 그 다음에 계산기에 보면 루트 있어 없어? 루트 눌러. 그럼 얼마 나와? 2. 맞아요? 그러면 2 나온 거에다 뭐 더하래? 1. 그럼 얼마야? 1 더하기 2는 3이지?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4야. 그럼 4 나누기 3 하게 되면 나오잖아.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히려 난 이게 더 쉬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해, 심플해.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공식은 머릿속에 좀 담아두셨으면 좋겠다. 공식 암기하는 순서 제가 가르쳤어요. A에서 B, 거리. 자, 그 다음에 1 더하기 루트 씌우고 B, A. A에서 B 갔지? B에서 집으로 가야지? B, A. 갔다가 와. 알겠죠,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공식 외우는데 쉬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컨버스는 딱 하나만 머릿속에 담아. 뭐를 계산한 놈이야? 분기점. 다시 무슨 점? 분기점. 분기점이 뭔지 이해하시죠? 경계점이야.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이제 컨버스 다음에 허프가 나와 있죠. 얘는 너무 중요해. 별표 3개야, 얘는. 알겠어요? 얘는 허프는 상업지 이론에 레일리하고 허프하고 누가 제일 중요하느냐 그러면 허프가 제일 중요해. 우리 그 경영학부 있죠. 경영학과가 대학에 있잖아요. 거기 유통학과가 있는데 유통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허프야. 그럼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면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맞죠? 시험에 잘 나와야 되겠어? 안 나와야 되겠어? 잘 나와야지. 그래서 이 경제학 시험에는 허프가 제일 많이 나와요. 레일리나 이런 애들은 찌그러져! 나오지도 않아, 이런 거. 알겠어요? 우리 학계론에서만 이런 애들 중요하지 않아 하는 거지. 허프는 대단한 놈이에요. 왜 대단한 사람인가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허프는요, 진짜 1900년도에 활동을 왕성하게 했어요. 1920년도, 30년도에 논문을 되게 많이 발표를 하셨던 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뵙지 않았어도 이 사람의 성격을 대충 알 것 같아요. 첫째, 여성스러웠어요. 그 다음에 세심하고 꼼꼼했어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에 대한 구매 패턴을 정말 세심하게 자기의 논문에 담았던 흔적이 있습니다. 자, 그게 그대로 이론에 나와요. 자, 그래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허프에 대한 거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지워도 되겠죠, 이거? 자, 먼저 허프를 한번 보자고요. 네 번째 허프. 허프 중요하다고 그랬어. 알겠죠, 이거? 너무 중요해. 자, 허프는요, 첫 번째 미시적이라는 말 나와 있죠. 자, 질문. 거시적과 미시적의 차이가 뭐야? 시작. 거시적은 큰 거, 미시적은 작은 거, 작으면서도 구체화시킨 거야. 디테일했다, 구체화시켰다 이런 얘기거든요. 세심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했다. 미시적이라는 거 아주 중요해. 알겠죠? 밑줄 컸어요? 그럼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다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레일리하고 제가 동글뱅이 이번에 허프 비교해놨죠. 자, 레일리는요, 거기다 밑줄, 소도시에 적합하다 이런 말 나와 있어요? 소도시에다 밑줄. 레일리는 소매인력 법칙을 했던 애잖아. 얘는 조그만 도시에 해당이 되는 논문을 쓴 거야. 근데 허프는 크게 봤어. 무슨 도시라고 그랬어? 그게 차이야. 알겠어요? 자, 다시 허프는 무슨 도시? 허프는 대도시야. 소도동놈이 왜 나와 거기서 다시. 자, 허프는 대도시야, 대도시. 알겠죠, 이거? 그 다음에 소비자의 구매 패턴에다 밑줄. 구매 패턴. 자, 구매 패턴이라고 나온 말이 무슨 얘기야? 패턴. 우리 왜 핸드폰도 패턴이 있죠? 패턴이 뭐냐 하면 이거야. 자, 잘 봐요. 우리 천안에는 신세계밖에 없나? 백화점이? 또 하나 있죠. 뭐 있어? 갤러리? 자, 질문하겠습니다. 신세계 가는 사람. 아니다, 난 갤러리 간다. 다르잖아, 지금. 그러면, 자, 다른 이유가 있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신세계는 왜 가요? 그러게 되면 교통이 편하고, 물건 구색도 많고, 친절하고, 뭐 이런 게 있겠죠. 맞아요? 그럼 갤러리 가는 건 왜 가요? 그러면 갤러리는 뭐가 있을까? 하여튼 똑같은 자기네 나름대로 취향이 있어, 없어? 있어. 맞죠, 이거?
그럼 여기 잠깐만 봐요. 자, 여기는 신세계백화점이에요. 이거는 갤러리야. 알겠죠? 자, 지금 수영이가 자, 남들은 전부 다 신세계를 좋아해서 많이 가.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여기는 좀 도시가 커. 하면 이만큼, 갤러리 요만한 동네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러면 이쪽에 들어가는 거, 자, 큰 쪽에 간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도시에 큰 쪽으로 간다고 그랬잖아. 쏠린다고 그랬잖아. 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 여기만 들어가면 교통이 혼잡해. 짜증나. 맞아. 자, 아무튼 교통이 너무 혼잡해. 한 번 들어가다 보면은 나오고 들어가는데 3시간이나 걸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럼 가, 안 가? 안 간다니까? 근데 여기는 갤러리는 널널해. 15분이면 왔다 갔다 해. 그럼 우리 선생님은 다음번에는 어디로 가겠어? 맞아요? 그러면 아까 레일리는 큰 놈한테 수영이가 쏠린다라고 했잖아. 맞아요? 이게 힘의 균형에 의해서 아까 레일리가 소매인력 법칙을 얘기했잖아. 근데 허프는 그게 아니야. 힘의 균형이 아니야 라고 반박을 하면서 뭐라 하냐면 수영이 마음이야. 얘가 뭐 하는 거야? 편리한 쪽으로 가. 또 좋아하는 쪽으로 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라고 논문을 한 거예요. 맞죠?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 진짜 그 상계동 쪽이 있잖아요. 맨날 그 왜 강남 얘기하면, 강북 얘기하면 미아리 상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보면 마트 한번 들어가잖아요. 진짜 머리 쥐납니다. 토요일 날 같은 데 보면요. 1시간 반을 줄 서가지고 들어가요. 그럼 나올 때도 어떻게 돼요? 1시간 반을 해요. 그럼 마트 가면 하루 그냥 꼬박 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삼본이라고 있어요. 경기도 쪽에. 삼본에 추석 전에 이마트가 있는데 거기가 이마트 매장 매상률이 전국 7위래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그 삼본은 이렇게 딱 이렇게 갇혀 있는 동네예요. 딱 아주 그냥 무슨 한 부락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매출액이 전국 7위예요. 엄청 그렇게 됩니다. 거기 추석 때 제가 강의하러 들어갈 때는 그렇게 몰랐어요. 일찍 가니까. 나올 때 주차장 빠져나오는데 3시간 걸렸어요. 진짜 머리에 쥐난 거. 울고 싶었어요. 차 그냥 머리에 이고 나오고 싶었어. 진짜로. 예. 그런데 그게 가, 안 가? 다음에 안 간다니까. 맞죠? 천안은 어때요? 교통이? 괜찮아요? 널널하고 좋죠. 운전할 만 하죠? 서울은 그지 같아요. 아무튼 짜증나요. 자, 이래서 허프는요. 이렇게 세세하게 자기가 취향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래서 무슨적? 미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비자의 기호 패턴이라든지 구매 패턴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힘의 논리에서 큰 도시로 간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오케이. 그게 허프야. 자,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자, 레일리하고 허프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돼. 레일리는 소도시를 연구한 거고 허프는 뭐라고요? 대도시와 구매 패턴 두 가지 확률을 얘기한 거예요. 세 번째, 자, 이 허프는 또 뭐가 중요하냐면 이때 당시에 주판이라고 하는 이때 당시에 그 백화점이라든지 중심지에 매상을 개선했어. 매출액을 개선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매출액하고 시장 점유율까지를 알아내는데 간단하게 개선했다는 거야. 대단하죠? 현재도 그대로 써먹고 있어요. 그 공식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왜 백화점마다 집계를 내죠. 무슨 동네에서 몇 사람 오고 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 이마트 가면 영수증통 이렇게 해놓은 거 알죠? 그거 왜 그런 거야? 동네마다 어디에서 많이 오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잖아. 맞아요? 그래서 쿠폰 보낼 때도 자주 오는 동네에다가 뿌려요. 뭐 7만 원치 사게 되면 5천 원 할인권 뭐 이런 거 봤죠? 난 너무 잘해라. 아무튼 자, 그래서 그런 게 바로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거기 봐요. 자, 거기다 점포의 매상금 및 시장 점유율을 간편하게 계산했다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제가 자세하게 써놨는데요. 소비자의 중심지 간의 거리나 쇼핑센터의 수, 쇼핑센터 크기에서 결정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스포츠 의류를 사고 싶어. 그러면 스포츠 의류들이 다 모여 있는 데로 갔으면 좋겠지. 아니면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 이쪽에 왔다 하면 불편하잖아, 쇼핑을. 맞죠? 그래서 아까 제가 원스톱 쇼핑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것 등을 좌우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크리스탈로는 중심지가 만들어지는 형성이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중심지에 대한 논리를 폈다면 레일리하고 허프는요, 중심지 안에서 벌어지는 이벤트, 즉 사건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구체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작용이라고 나온 말이 있죠. 중심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들을 갖다가 파악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다가 별표 좀 쳐주세요.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은. 허프가 얘기한 것 중에서 미시적이라는 말이 가장 잘 설명한 거예요. 대도시에다 동글뱅이. 자, 아까 제가 허프는 뭐라고 했어요? 대도시, 소도시. 대도시라고 그랬죠? 자, 대도시에서 그다음 밑줄 구매 중심점은 소비자의 기호와 소비자가 지네들 원하는 게 있잖아. 기호와 소득 수준, 그 다음에 교통의 무슨 성? 편리성들을 경험적인 확률에 의해서 이쪽으로 더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한 애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1900년도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대단하죠? 대단하잖아. 이때 당시는요, 여기 좀 이따 제가 지대 이론 설명하겠지만 여기 잘 봐요. 1900년도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일 많은 병이 뭐냐 하면 결핵과 콜레라야. 그러니까 기근의 진짜 상당히 힘들었던 시대에 이런 것을 연구했다는 얘기는 대단하게 학회에서도 인정받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갔어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릴만 하는 거죠. 이해갔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 그럼 허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머릿속에 담아야 되느냐? 아까 미시적이라는 거, 아까 소비자의 기호라든지 이런 거 설명했어요. 그 내용 알아야 되고, 허프에 대한 공식, 자, 이 공식은 계산 문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됩니다. 근데 공식이 되게 복잡해. 맞아요? 맞죠? 이거는 공식은요, 간단하게 제가 생각할 수 있어요. 총분의 누구 거? 자기 거예요. 자, 다시 공식 시작. 총분의 자기 거야. 먼저 이 공식을 제가 설명하기 전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바로 공간 마찰계수라고 하는 것을 잠깐 머릿속에 담으셔야 돼요. 다시 무슨 계수? 시작. 공간 마찰계수. 그러면 선생님, 공간 마찰계수는 뭐예요? 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공간 마찰계수는 불편함이야. 불편함의 계수야. 알겠죠? 그러면 질문. 불편함이라는 얘기는 좋지 않은 거잖아. 그러면 자, 불편함이 많다는 얘기는 공간 마찰계수도 높다라는 얘기야. 아까 같은 어떤 문제? 자, 물어볼게요. 주차.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교통. 그 다음에 상품의 구색. 갔더니 상품이 없어. 그러면 그 백화점에 가, 안 가? 안 가. 왜 갤러리 가는 사람들 중에 이런 경우 있죠. 제가 보니까 여성들 잘 모르는데 우리 집사람이 좀 작아.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들이 없어. 그러니까 어느 백화점에 가면 작은 사이즈가 없고 어느 백화점에 가니까 작은 사이즈가 있더라고. 맞아요? 그럼 자기 취향에 맞는 그런 옷가게가 있잖아. 맞아요? 그런 상품 구색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런 것 등이 전부 다 뭐에 해당이 된다. 시작. 공간 마찰 계수라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이거? 그러면 자, 내가 불편함이 많다는 얘기는 공간 마찰 계수가 높다는 거야, 낮다는 거야? 높다. 그럼 물어볼게요. 자, A 백화점은 공간 마찰 계수가, 알겠죠? 3이고 B 백화점은 2다. 그러면 우리 소비자는 어느 쪽으로 간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왜? 그만큼 불편함이 많다는 얘기죠? 아까 같이 상계동 얘기를 했잖아. 거기는 막 줄 서 있어, 진짜. 서울에 거의 다 그래요. 서울에 중심통에 사는 사람들은 토요일날 전쟁이야. 막힌다라고 하게 되면 다 줄 서 있는 거야, 마트에. 여기는 그런 거 없잖아. 맞죠, 이거? 저는 인촌이지만 좋아. 우리 집 근처에 6개의 마트가 있어. 대형 마트. 집값이 안 올라서 그렇지. 아무튼 자,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이거? 오케이. 자, 그럼 공간 마찰 계수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잘 봐요. 공식 암기하는 거 머릿속에 담아드릴게요. 총분의 뭐라고 그랬다? 시작. 자기 거. 그럼 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토탈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A하고 B, A, B, C 이런 세 사람이 있다 그러면 A 플러스 B. 만약에 C도 있다 그러면 C. 이게 총이죠? 그래서 A, B분의 자, A를 보고 싶어. 그러면 A야. B를 보고 싶으면 B. 이해하세요? 공식이야, 이게. 그래서 A는 뭔데?
A는 이거야. 거리 분의 크기인데 이때 주의할 게 뭐냐? 바로 이거야. 제가 지금 입구할 때 이런 말을 썼죠, 지금? 입자에 입자. 알겠어요, 이거? 입구할 때 입자예요. 즉, 공간마찰 계수를 우리가 이렇게 써. 표시를 할 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주의하실 게 있어. 우리가 레일리는 거리 뭐라고 그랬죠? 제곱이라고 나와 있죠? 맞아요? 거리 제곱이라고 해서 얘도 무조건 제곱으로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알겠어요? 얘는 그래서 허프 문제는 항상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공간 마찰 계수는 1이며 2이며 이런 얘기를 제시해 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거리 제곱으로 풀면 안 된다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항상 얘는 뭐야? 시작. 마찰 계수야. 얘가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주의하셔야 돼. 그러면 여기 봐요. A가 거리 마찰 계수분의 크기잖아. 그거는 공식은 같잖아. 제곱이냐 아니냐 이 차이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A는 거리분의 크기, B는 시작. 거리분의 크기, A는 시작. 거리분의 크기. 하나만 하면은 다 됐네?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총분의 총. 자, A, B가 총이야. 두 개 나왔어. 두 개 더한 게 뭐라 한다. 시작. 총. A를 알고 싶어. 시작. A. 이렇게 머릿속에 담으면 공식이 간단하게 압축이 되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공식은 그렇게 외우시는 거야. 그거를 다 담으려고 하니까 되게 힘들잖아. 거기다 제가 공식 복잡하게 써놨죠? 이게 원공식이야. 근데 다 똑같은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알아둘 것은 공식 머릿속에 담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허프는 시험에 너무 잘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넬슨 한번 보겠습니다. 넬슨. 이 넬슨은 제가 처음 나오는 애예요. 얘는 시험에 잘 안 나와. 왜 안 나오냐면 당연한 얘기를 했어. 남들 다 아는 얘기를 했어. 낼 게 없어. 그래서 얘는 시험에 한 15번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해. 그래서 여태까지 11월 달서부터 제가 오늘 한 번도 안 했다가 요 처음 끄는 거예요. 얘가 서운하다고 고개를 삐쩍 내려서 저 언제 소개해 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자, 넬슨에도 동그라미 치세요. 자, 얘는 최대 이익이 나오는 점포 입지를 설명한 애야. 그러다 밑줄.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밑줄 걷어요? 그 다음에 끝에 보면 점포 입지라고 나온 거 있죠? 그러다 밑줄. 그러니까 최상의 우리가 가게를 차려면 입지가 좋아야 되잖아. 맞아요? 그 입지를 설명한 거야. 그러면 거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성장 가능성 나와 있어요? 거기다가 밑줄 좀 봐봐요. 향후 성장에다 밑줄. 당연히 동네가 발전되는 동네에 당연히 가게를 차려야지. 무슨 외딴 섬에다 차리겠어? 맞죠? 그 다음에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 내용에 보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잠재력에다가 밑줄. 잠재력이라는 게 뭐야?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런데도 얘도 차려야지. 노인들만 있고 이런 데다가 옷가게 차리면 되겠어? 안 되지? 왜? 노인들은 전부 다 뭐 입고 있어? 몸빼만 입고 있잖아. 맞아요? 그게 뭐 드레스 같은 거 갖다 놓으면 안 팔리잖아. 그죠? 그 다음에 고객의 중간 유인이라는 말 나와 있어요. 거기다가 밑줄 좀 가볼게요. 고객의 주거지와 기존 점포의 위치.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당연한 얘기야. 여기 봐요. 내가 여기서 살고 있어. 맞아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점포가 있어? 없어? 기존의 점포가 있잖아. 맞아요? 그럼 나는 새롭게 장사를 하려고 그래. 그럼 어디다 해야 돼? 나는 여기 살고, 자, 여기 주민들이 여기 살고 기존의 점포가 있죠? 그럼 나는 여기다가 점포를 차려야 돼? 아니면 요 기존 점포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쏙 들어가는 게 좋겠어? 쏙 들어가는 게 좋겠지? 이거는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야. 맞죠, 이거? 그러니까 얘는 당연한 얘기를 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게 위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접근 가능성, 맞아요?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고객 확보에다 밑줄. 접근 가능성이 뭐야?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여기 질문. 자, 여기 봐요. 자, 지금 여기 8차선 도로야. 알겠죠? 자, 여기 횡단보도가 쫙 있어. 자, 여기 갤러리 백화점이야.
알겠죠? 갤러리 백화점이야. 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 자, 이렇게 무단횡단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가깝죠? 이거는 근접성, 접근성. 이거는 근접성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얘가 갤러리 백화점을 오려면 이렇게 와야 되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성? 접근성이야.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근접성은 좋으나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멀거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B는요? B는 뭐도 좋고 시작. 접근성도 좋고 근접성도 좋다. 맞아요? 오케이.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접근 가능해야 된다. 고객 옆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 누가 뭐 이런 말을 못해. 저는 이거를 만든 넬슨을 좀 의심하고 싶어. 이런 논문을 썼다는 자체가 웃기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집중 흡인력, 점포가 몰려 있어야 된다. 당근이지? 맞잖아. 우리 음식점도 음식점이 몰려 있는 데 가서 먹어야지. 맞죠? 그 다음에 양립성. 자, 상점 상호 간에 거기다 밑줄. 보완적 상품 취급. 자, 질문. 보완제라는 거 우리 앞전에 배운 적이 있었는데 보완제가 뭐야? 커피와 설탕의 관계를 보완제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자, 질문. 자,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 내가 아까 스포츠용품 하는데 아들내미 스포츠용품을 사주려고 그래. 그러면 자, 신발 가게도 옆에 있어야 되죠? 윗돌이 파는데 양말 파는데 뭐 이렇게 해서 라켓 뭐 여러 가지 한데 몰려 있으면 좋아 안 좋아? 이런 게 흡입력이야. 같이 몰려 있는 거. 그래서 보완적인 상품을 같이 있는 것을 양립된다 이런 얘기예요. 같이 몰려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맞죠 이거? 그래서 우리가 뭐 저기 외곽 지역에 보면은 왜 그런 데 많잖아요. 쇼핑센터. 서울에 아울렛 같은 거. 맞아요? 우리 그 서울 같은 데 보면 뭐지? 그 가구 뭐 니케아. 우리는 니케아라고 부르는데. 니케아. 맞아요? 그 남들도 리케아 그래가지고 한번 갔어요. 진짜 들어갔는데 1시간 반 걸렸어요. 진입하는데 가서 진짜 둘이서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몰라. 정말 후회 많이 했어요. 괜히 갔다. 정말. 여기도 있나요? 가지 마요. 알겠죠? 서울에 가면 외곽 쪽에 있어서 갔는데 가구 하나도 없어. 오히려 동네 가구가 나.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그래서 거기 있는데 거기 보면 경합성의 최소화라고 나온 거 있죠. 자, 경합이라는 얘기는 둘이 싸우는 거잖아. 싸우는 곳이 적은 장소에다 밑줄. 막 난리가 나. 그런데 가면은 괜히 장사도 안 되잖아. 싸움이 심하면 안 되겠죠? 또 적당히 있어야지. 제가 앞전에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교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종로 3가에 마산하구쯤에서 와 낙원상가 근처에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7시에 갔는데 와 1호점서부터 8호점까지 마산하구쯤 1호점서부터 다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8호점에 있더라고. 알겠죠? 손님 매어터져. 아주 시끄러워. 저는 막 그 왜 암만 음식이 맛있다라 하더라도 막 도떼기 시장처럼 뭐가 들어가냐 짜증 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난 싫어. 조용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있으면서 우아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 자, 경제성 보겠습니다. 자, 생산성과 성장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와 있죠? 예, 우리 잠깐 쉬었다가 공업입시 들어갈게요.